대기업 과장, 은퇴 후 택시 몰다 인생 무너졌다. 믿었던 개인 택시의 배신. 대기업 과장까지 했으면 퇴직 후에도 넉넉하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현실은 다릅니다. 직함이 아무리 번듯해도 은퇴하는 순간 월급은 끊기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돈은 그대로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너무 쉽게 봤다가 낭패 보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중 한 분이 바로 60세에 개인 택시를 시작했던 김 과장님입니다. 퇴직하면 개인 택시 몰면 되겠지?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운전은 자신 있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게다가 시간도 자유롭잖아. 정년퇴직을 앞두고 주변에서도 추천을 많이 했답니다. 개인 택시는 면허만 있으면 괜찮다더라. 수입도 나쁘지 않대. 이런 말에 솔깃해진 김 과장님, 퇴직금 일부로 택시 번호판을 샀습니다. 1억 가까이 들었대요. 근데요, 막상 시작하고 보니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손님이 없으면 수입이 0인 구조. 기름값, 보험료, 차량 관리비까지 고정비는 생각보다 훨씬 컸죠. 하루 종일 거리에서 기다려도 손님 한 명 못 태우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사례 1. 59세, 개인 택시 시작 6개월 만에 폐업한 은행원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했어요. 고객 응대도 능숙했고 사람 상대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 정도면 택시도 잘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개인 택시 번호판을 리스해서 시작했는데요. 시작 3개월 차부터 현타가 왔답니다. 낮에는 손님이 너무 적고 밤에는 취객에 시달리고 기대했던 수입은커녕 리스료랑 차량 유지비 때문에 오히려 적자. 몸도 마음도 지치고 결국 6개월 만에 번호판 반납하고 그만뒀답니다. 퇴직금은 반도 못 건졌고 남은 건 탈진한 몸뿐. 사례 2. 62세, 은퇴 후 자유로운 직업이라며 시작한 택시 하루 수입 3,000원의 충격. 서울 외곽에 사는 조 씨는 노후의 시간 자유로운 게 최고지 라며 택시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출근 시간대 놓치면 손님이 거의 없었고 퇴근 시간 이후는 막히기만 했죠. 게다가 대리기사, 대중교통, 카풀앱, 심지어 킥보드까지 등장하면서 개인 택시의 손님은 더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은 10시간 돌았는데 겨우 손님 2명 수입은 3,000원. 기름값도 안 나왔죠. 그날 조 씨는 택시 안에서 조용히 울었다고 해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일했나 싶었다고요. 사례 3. 58세, 퇴직금 1억으로 번호판 샀지만 다시 알바 뛰는 현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전자회사에서 과장까지 했던 이 씨. 퇴직금 일부를 털어 개인 택시 번호판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엔 이제는 자유롭게 일하면서 쉬엄쉬엄 살아야지 하고 기대했죠. 하지만 번호판 가격은 매달 하락하고 택시 이용객은 줄고 반복되는 밤샘 근무에 건강은 나빠지고 결국 1년 만에 택시 접고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자격증이나 딸 걸. 이 씨의 말이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은퇴 후 개인 택시가 실패하는 이유 3가지. 1. 수입의 불확실성. 월급처럼 정해진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없으면 0원입니다. 출퇴근 시간 외에는 수요가 적고 거리에서 기다리는 시간만 길어져요. 2. 고정비의 압박. 기름값, 보험료, 차량 정비, 번호판 리스 비용. 월 100만 원 넘게 빠져나가는 게 기본입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손해가 바로 체감돼요. 3. 체력 소모와 정신적 스트레스. 장시간 운전, 불규칙한 식사, 밤샘 근무, 취객 상대. 몸도 마음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60대에게는 특히 더 큰 부담이에요.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내가 뭘 좋아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평생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자기 취향을 잊기 쉬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보다도 지속 가능한 동기가 중요해요. 운전을 좋아해서 택시 몰던 분은 오히려 잘 버텼거든요. 2.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준비된 일이 중요해요. 자격증 기반 업종 바리스타, 간단한 기술직 등이나 소규모 온라인 사업, 유튜브 콘텐츠 제작처럼 비교적 초기 자본이 적고
리스크가 낮은 형태가 좋아요. 3. 일하지 않고도 사는 구조를 병행 준비해야 합니다. 작게라도 월세 수입, 소형 투자, 연금 등 앉아서 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김 과장님의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죠? 은퇴하면 시간 많아 좋겠다는 말 막상 당해보면 너무 외롭고 막막합니다. 퇴직금이 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삶은 곧 무너집니다. 택시가 나쁜 직업이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직업은 없습니다. 내 체력, 성격, 수익 구조,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은 무작정의 용기보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택시보다 당신에게 진짜 맞는 길을 찾아보세요. 대기업 과장 출신의 은퇴 후 실패기 개인 택시라는 선택의 함정.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이제 많은 중장년층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퇴직자들은 아직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수익은 계속 필요하다는 현실 사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선택하는 직종 중 하나가 개인 택시 운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준비 없이 시작한 개인 택시는 은퇴자의 삶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개인 택시 창업을 선택한 3가지 실사례를 통해 왜 많은 퇴직자들이 실패하는지를 짚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은퇴 후 수익 모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 택시 창업이 실패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과대평가된 수익 구조. 개인 택시 창업은 흔히 시간이 자유롭고 노력한 만큼 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출퇴근 시간 외의 수요는 제한적이고 특히 요즘은 대리운전, 카풀앱, 전동 킥보드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많아지며 택시 이용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유류비, 차량 정비비, 보험료, 번호판 리스 비용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15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 이상의 고정비 지출. 개인 택시는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번호판 구매 비용만도 6천만 원 1억 원에 이르며 리스로 할 경우에도 월 7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유류비, 타이어 교체, 보험료, 세금까지 포함하면 적자가 나는 달도 흔합니다. 체력 소모와 심리적 스트레스. 은퇴자는 대개 60대 전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장시간 운전과 야간 근무가 건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취객응대, 장시간 대기, 불안정한 날씨 속 운전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큽니다. 2. 실제 실패 사례 3가지. 사례 1. 은행원 출신 59세, 개인 택시 6개월 만에 중단. 30년간 은행에 근무하며 고객 응대 경험이 풍부했던 박 씨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자신 있었고 은퇴 후 개인 택시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도심의 택시 수요는 제한적이었고 리스비와 차량 유지비로 인해 수익은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6개월 만에 차량을 반납하고 창업을 접었습니다. 이후 퇴직금이 반토막 나버렸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례 2. 62세 자유를 꿈꾸며 택시 시작, 하루 수입 3,000원. 자유로운 직업을 꿈꾸며 택시를 선택한 조 씨는 막상 시작하고 보니 매일 10시간 이상 운전하고도 손님이 2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수입이 3,000원에 그친 날은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수입도 없고 건강만 무너지는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1년 만에 중단하게 됩니다. 사례 3. 대기업 과장 출신 58세, 택시로 노후를 준비했지만 편의점 알바로 전환. 평생을 대기업에서 근무한 이 씨는 퇴직금 1억 원으로 번호판을 직접 구입하고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손님은 줄었고 수입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결국 택시를 접고 현재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은퇴 후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은퇴 후 직업은 현실성이 중요하다. 은퇴 이후의 직업은 단순히 수익성뿐 아니라 체력, 정신건강,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장시간 근무, 고정비가 큰 구조, 자영업적 요소가 많은 직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은퇴 전 시뮬레이션과 파일럿 테스트가 필요하다. 막연히 괜찮다는 이야기만 듣고 시작하기보다는 직접 택시 기사분들을 만나보고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알바 형태로라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실패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시간의 균형 잡힌 설계가 핵심이다. 은퇴 후의 생계는 단지 월급처럼 수입이 생기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소형 임대 자산, 연금, 자격증 기반의 부업, 온라인 수익 등 다각화된 수익 구조와 소비를 줄이는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지킬 수 있는 활동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개인택시 외 은퇴 후 대안 직업 예시. 자격증 기반 직종 방과 후 강사, 바리스타, 실버케어 요양보조, 원예치료사 등. 온라인 기반 수익 모델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강의 플랫폼. 소자본 창업 1인 커피 트럭, 중고 물품 판매, 지역 특산물 유통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시니어, 재취업 교육, 창업 지원금, 일자리 매칭 서비스. 결론. 개인택시는 은퇴 후 선택 가능한 직업 중 하나일 뿐이며 누구에게나 적합한 만능 해답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택시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은퇴 이후의 삶을 오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은퇴자들이 막연한 낙관 대신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두 번째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가 실패의 사례가 아닌 성공적인 제도약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사인데 설마 노후가 불안하겠어? 퇴직하면 연금 나오고 집도 있으니까 큰 걱정 없겠지. 평생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늘 바쁘게 살아온 어시 60세 전직 교사는 그렇게 생각했다. 교직 생활 30년, 공무원 연금까지 받으니 노후가 탄탄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퇴직 후 5년 통장에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면서 살 줄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생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들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아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고 손주 용돈 한 번 줄 때도 신중해졌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은퇴 후 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 몰랐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퇴직만 하면 노후는 해결될 거야 라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다.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길고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오늘은 은퇴 후 5년 만에 통장이 바닥난 이유, 그리고 노후를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본론. 은퇴 후 돈이 사라지는 3가지 이유와 해결책. 1. 고정비 지출을 과소평가했다. 어씨의 사례. 퇴직 후 연금이 나오니까 큰 걱정 없을 줄 알았던 어씨는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사라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현실. 연금은 매월 250만 원 정도 나오지만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생활비 등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자녀 도와주기 등으로 5년 동안 1억 원 넘게 썼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치과 치료비로도 큰 지출이 발생했다. 해결책. 고정비부터 줄여야 한다. 퇴직 전에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고정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거비 절감이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대형 아파트보다 실속 있는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동차 유지비도 고려해야 한다. 은퇴 후에는 차량 유지비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2. 쉬고 싶다는 마음이 화근이 된다. B씨의 사례. B씨 62세, 전직 은행원은 퇴직 후 이제는 좀 쉬면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3년을 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현실. 퇴직 후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다.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즐기며 시간을 보냈지만 그만큼 돈이 빠르게 사라졌다. 3년 후에는 남은 자산이 거의 바닥났고
결국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시작이 늦으면 기회가 없다. 퇴직 후 12년이 지나면 다시 일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타임이라도 꾸준한 소득원을 확보하라. 공무원 연금이 있어도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강의, 컨설팅, 온라인 강의, 1인 창업 등으로 추가 수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을 도와주다가 정작 내 노후가 위험해졌다. C씨의 사례. C씨 64세, 전직 공무원은 퇴직 후 손주 용돈, 자녀 결혼 지원, 부모님 병원비 등을 부담하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이 바닥났다. 현실. 자녀가 집을 사는 걸 도와주려고 퇴직금 중 일부를 줬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하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돈이 나갔다. 결국 자신이 쓸 노후 자금이 부족해졌고 지금은 월 100만 원짜리 마트 알바를 하고 있다. 해결책. 노후 자금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자녀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 자금을 다 쓰면 결국 본인이 고생한다. 자녀와 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부모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오히려 자녀에게 더 부담을 줄 수 있다. 의지할 곳 없이 사는 노후는 더 힘들다. 나를 위해 쓸 돈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결론. 은퇴 후 5년이 가장 위험하다. 은퇴 후 5년은 노후 생활의 방향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달라진다. 퇴직 후 5년 안에 돈을 다 쓰지 마라. 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고정비를 줄여라. 자녀 지원은 신중하게 하고 나의 노후가 먼저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을 확보하라.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소득원을 찾고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60대 이후 노후의 행복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벌 것인가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은퇴 후 5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이제는 계획을 세울 시간이다. 퇴직 후 5년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5년이 지나면 노후가 안정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첫 몇 년을 여유롭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생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첫 5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난 칼럼에서는 은퇴 후 예상보다 빨리 돈이 사라지는 3가지 이유를 살펴봤다. 고정비 지출을 과소평가한 경우, 좀 쉬자는 생각으로 너무 오래 쉬어버린 경우, 자녀나 가족을 도와주다 정작 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진 경우. 이제는 은퇴 후 5년을 어떻게 보내야 돈이 마르지 않을까? 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1. 은퇴 후 첫 5년 왜 가장 위험한가? 1. 마음이 가장 방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 처음 12년 동안은 여유롭다.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들어오고 하고 싶었던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한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남은 돈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안해진다. 대기업 부장 출신 어씨의 사례. 어씨 60세, 전직 대기업 부장은 퇴직 후 5년간 해외여행을 다니며 멋진 삶을 즐겼다. 퇴직금 3억 원과 연금 250만 원이 있었기에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5년 후 예금 통장에는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월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더 이상 해외여행은커녕 기본적인 생활비도 부담이 됐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 첫 5년은 소비 습관을 잘 조절해야 한다. 퇴직금이 많아도 첫 5년 동안 너무 자유롭게 쓰면 노후가 위태로워진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먼저 만들고 남는 돈으로 여유를 즐겨라. 일하기 싫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 12년간은 그냥 쉬고 싶다. 오랫동안 일했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쉼이 너무 길어지면 다시 일할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영업 30년 후 퇴직한 B씨의 사례. B씨 62세, 전직 식당 운영자는 퇴직 후 이제는 좀 쉬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남은 돈이 거의 바닥나 다시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예전처럼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대형 마트에서 주 3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 쉬었다가 다시 일하자는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 퇴직 후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소득을 낼 준비는 해둬야 한다. 3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퇴직 후 5년 동안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간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자녀 지원, 결혼 비용, 집 구입 자금 지원 등으로 예상보다 많은 돈이 빠져나간다. 주거 비용, 퇴직 후에도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의료비 60대 이후부터는 병원 갈 일이 급격히 많아진다. 공무원 연금 받고도 부족했던 CC의 사례. CC 64세, 전직 공무원은 연금이 280만 원 정도 나왔지만 병원비와 자녀 지원으로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5년이 지나고 보니 통장에는 1천만 원도 남지 않았다.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하고 지출을 줄이는 생활을 해야 했다. 전문가 조언. 퇴직 후 5년 동안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한다. 가족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고정비를 줄여야 오래 간다. 생활비를 단순하게 만들고 작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방법이다. 2. 은퇴 후 5년을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 1. 퇴직 후 5년 동안은 절대 자산을 대폭 줄이지 마라. 처음 5년 동안은 소비 패턴을 노후에 맞게 바꿔야 한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쓰는 것은 금물. 적어도 70세까지 자산을 유지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이 최소한의 소득은 계속 만들어라.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파트타임 일자리, 월세 수익, 온라인 강의 등 작은 소득이라도 유지하면 돈이 빨리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다. 3. 60대 이후 주거 형태를 미리 결정하라. 유지비가 많이 드는 집에서 계속 살 것인지 더 작은 곳으로 옮길 것인지 미리 정해야 한다.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원주택, 실버타운, 소형주택 등 여러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4. 의료비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60대부터는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병원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운동, 식단 관리, 건강검진을 철저히 해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 5. 자녀 지원을 줄이고 내 노후를 우선으로 생각하라. 자녀가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내 노후가 더 중요하다. 자녀에게 돈을 주기 전에 내 생활비를 계산한 후 남는 금액 내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 결론. 퇴직 후 5년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한다. 퇴직 후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편안한 노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안한 노후가 될 것인가? 이제는 막연하게 은퇴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퇴직 후 5년 안에 자산을 지키고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고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퇴직 후 5년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은퇴 후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 모임 6가지. 절대 나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후 삶을 평화롭게 누리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은퇴 후에도 다양한 모임이나 사교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 즐거움을 찾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 중에는 애초에 가지 않는 편이 훨씬 좋은 치명적인 독 모임이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은퇴는 제2의 인생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직장에서 3040년을 치열하게 달려온 만큼 그 뒤의 삶은 여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생각보다 인맥의 변화가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평소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마주치던 사람들과의 교류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이제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심리적 허전함이나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가 권유한 모임에 가볍게 나가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노후 자금부터 정신 건강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6가지를 콕 집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끔은 어차피 그냥 한번 나가보는 건데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번의 실수와 작은 호기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감정적인 소모나 대인관계 스트레스까지도 우리 노후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만약 현재 여러분이 이런 모임에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거나 혹은 주변에서 자꾸 권유해 오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한번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 이 모임을 가고 있지? 내게 필요한 모임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모임인가? 하고 말이죠. 1.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모임. 가장 치명적인 모임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높은 회비를 내야 한다거나 공동 투자나 함께 사업하자는 명목 하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모임이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도우며 돈도 벌고 노후를 풍족하게 하자라는 그럴듯한 말로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다단계나 사기성 투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목돈을 모아둔 상태인 분들이 많으니 이런 모임이야말로 타깃이 되기가 쉽죠. 자칫하면 목돈을 잃고 불안감에 시달리며 재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 돈 이야기가 자주 오가고 뭔가 계속 투자하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과감히 발을 빼시는 게 좋습니다. 사례 1. 김영수 시가명의 이야기. 저는 은퇴 전부터 모아둔 퇴직금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부동산 공동투자 모임을 소개해줘서 호기심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라 안심이 되더라고요. 다들 조금씩만 출자하면 우리끼리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설득하는데 처음에는 혹해서 몇 천만 원만 넣었죠.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보니 더 많은 돈을 넣으라고 계속 권유하더라고요. 가입비도 점점 올라가고 이익은커녕 제 원금부터 흔들릴 것 같아 무서웠어요. 결국 다른 분들에게 말리고 나오느라 큰 비용을 들이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노후 자금에 손대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김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하는 투자나 사업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도박이나 과도한 내기를 즐기는 모임.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은 도박 혹은 과도한 내기를 즐기는 곳입니다. 고스톱, 포커 등 가벼운 놀이도 사실 내기 금액이 커지면 도박이 될 수 있어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일거리로 시작했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고 심지어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 한 방을 노리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특히 재미삼아 심심해서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더욱이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잃은 돈을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박성 모임은 진짜로 가정까지 파탄 낼 수 있으니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과음포금이 일상인 술 모임.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많지만 은퇴 후에 빈도가 잦아지고 포금이 습관이 되는 모임은 멀리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니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벼운 술자리 정도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지만 매일 술을 마시고 숙취해소로 하루를 허비하는 생활이 반복된다면 노후를 망치는 길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또 술자리에서 잦은 싸움이나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자칫하면 마음의 상처 혹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죠. 그러니 술 없이는 대화가 안 된다는 모임이라면 재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 끊임없이 불평, 불만만 쏟아내는 모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불평, 불만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만나는 내내 한숨만 내쉬고 남을 비난하는 분위기의 모임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임에 계속 노출되면 자연스레 부정적인 감정이 스며들어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은퇴 후에는 나도 내 인생 충분히 힘들다고 느끼는 분이 많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도 더 커지고
자녀 문제나 가족 문제까지 겹치면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 에너지만 가득한 곳에 머무르면 자칫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어요. 결국 이런 모임은 서로에게 불행한 감정만 옮겨주게 되는 겁니다. 사례 이 박순희 시가명의 이야기. 저는 퇴직 후 동네 복지관에서 알게 된 몇몇 분들과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소소한 수다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대화가 자녀들이 나를 무시한다. 정부가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 같은 불평 일색이 되더라고요. 만나면 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저까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우울해지고 외출이 싫어졌죠. 어느 날 이렇게 부정적인 대화만 듣고 살 수는 없다고 결심하고 모임을 그만두었어요. 지금은 새로운 취미 활동 모임을 찾아서 훨씬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더 망가지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5. 무의미한 잡담과 시간만 보내는 모임. 물론 가벼운 잡담은 사회생활의 윤활유가 됩니다. 하지만 삶의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목적으로 반복되는 모임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면 매일 의미 없이 같은 패턴으로 차 마시고 특별한 목적 없이 모여서 끊임없이 수다만 떠는 모임 말입니다. 처음엔 그래, 사람 만나며 외롭지 않으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어느 순간 허무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얻고 있지? 그냥 헛되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게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죠. 물론 단순 교류 자체가 위로가 되는 분들도 계시니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모임이라면 일종의 관계 중독처럼 되어버려서 새로운 시도를 할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은퇴 후에는 오히려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공부 등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모임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6. 부적절한 종교심리 상담이나 영적 치유를 핑계로 하는 모임. 마지막으로 은퇴 후 심리적 불안이나 외로움을 건드리는 모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증되지 않은 종교 단체나 이상한 영적 치유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심리 상담처럼 접근하여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지만 점차 비현실적인 주장이나 지나친 헌금 기부를 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곤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이나 주변 사례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부적절한 모임에 빠지면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물론 가족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리고 집단에만 의존하는 상태로 빠질 수 있어요. 은퇴 후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공허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서 더욱 빠지기 쉽습니다. 만약 이 모임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거대하게 의존하게 되거나 모임 내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강요받는다면 빨리 그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사례 3. 이정훈 시가명의 이야기. 저는 퇴직 후 유독 허무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소개해준 명상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합법적인 명상 프로그램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임이 커질수록 돈을 내게 하더라고요. 장소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거액을 내라고 하고 스승님을 모셔야 한다며 특별 헌금을 준비하라고도 했죠. 저는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저까지도 제정신이 아닌 걸 느꼈어요. 결국 큰 돈을 날리기 전이라 다행이지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첫 만남에서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점차 강압적이고 비정상적인 집단 의식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 이런 모임에 다니고 있는데 혹은 주변 친구가 비슷한 데서 큰 피해를 봤다더라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긴 여정에서 우리가 겪는 고민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고 피해 사례 역시 늘 반복됩니다. 하지만 나만은 다르겠지. 에이, 다 좋은 분들이니 괜찮을 거야 하는 아니란 생각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은퇴 후에는 경제적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건 분명 중요하죠. 다만 그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내 삶을 흔드는 독이 될지는 우리가 가려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다니고 있는 모임이 부적절하거나 모임에서 불쾌감불신 압박감을 느낀다면 큰 결심이 필요하더라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건강한 모임을 선택하는 법. 치명적인 6가지 모임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다면 어떤 모임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공익적이고 봉사적인 활동, 지역 봉사단체나 취미 동호회처럼 건강한 목적이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투명한 재정 운영 방식, 회비나 관리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강요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분위기, 불평, 불만보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곳이 좋습니다. 전문성과 합법성이 보장된 프로그램, 심리 상담, 명상, 체력 단련 등 전문 강사가 있는 합법적 공인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이 모임을 나가고 돌아오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가? 에너지가 생기는가? 아니면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때론 어렵기도 하지만 건전하고 즐거운 모임을 찾는다면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이야기한 6가지 치명적인 모임은 과장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은퇴자 분들이 겪었던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은퇴는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단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젊을 때에는 직장과 가정생활에 쫓겨서 인간관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의외로 더 많은 사람이 주변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떤 모임에 참여할지를 스스로 선별하는 힘이에요. 만약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애매하게 질질 끌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동 모임을 피하고 나면 꽃 모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즐겁게 해줄 좋은 사람들과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설계하고 또 은퇴 후 인간관계를 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나도 은퇴하면 바로 해외여행 떠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사실 저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커지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지금껏 못해본 것들을 실컷 즐길 수 있을 거야. 라는 낙관적인 마음과 과연 노후 자금이 충분할까? 사회와 멀어지면 외로워지진 않을까? 같은 현실적인 걱정이 뒤섞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5년간의 여행을 통해 깨달은 충격적 진실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노후의 현실과 그 대안을 조금 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실제로 은퇴 후 꽤 많은 분들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다며 여행길에 오르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다가 막상 12년만 지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외로움과 무기력함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3분 모두 은퇴 후에 어느 정도 자금을 준비하고 편안한 여행 또는 인생 이모작을 꿈꿨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후의 진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1. 첫 번째 사례, 김영수 씨의 충분한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김영수 가명 씨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노후 자금을 모았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정년 퇴직할 때 퇴직금도 꽤 받았죠. 본인도 이 정도면 은퇴 후 10년간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다 싶어 퇴직하자마자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심지어 남미까지 섭렵했을 정도로 여행에 푹 빠진 거예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영수 씨가 느낀 감정은 놀랍게도 공허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름다운 곳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니 내가 진짜 자유를 얻었구나 하고 가슴이 뛰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구경하고 사진 찍는 게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대요. 정해진 루트대로 관광지를 돌고 그저 습관처럼 셔터를 누르는 자신을 보며
내가 정말 이걸 원했던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영수 씨 말로는 회사 다닐 땐 일에 치여 여행이 간절했는데 막상 여행만 해보니 그걸로는 내 삶의 의미가 다 채워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영수 씨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더 늦기 전에 자신만의 소소한 비즈니스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막상 준비해둔 자금도 있겠다. 조금 망해도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지역 카페 창업 설명회를 갔다가 근처에 예쁜 카페 만들고 현지인들과 교류하면 재미있겠다 싶어 직접 작은 커피숍을 오픈했습니다. 처음엔 아마추어스럽게 시작했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소통하고 매장 운영에 작은 일에도 신경 쓰다 보니 점점 삶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해요. 영수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은퇴 후에 가장 큰 적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서 오는 의미 상실인 것 같아요. 한가롭고 느긋한 시간이 좋기도 하지만 끝이 없는 휴식이라는 게 내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충족시켜주진 않는다는 거죠. 영수 씨는 현재도 가게를 직접 운영하면서 여유가 되면 짬짬이 여행을 다니고 있답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자금이 충분해도 삶의 공허함은 찾아온다.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 질문해야 한다. 여행도 좋지만 그 이상의 목적과 도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례 박혜진 씨의 인간관계에 단절이 주는 외로움. 박혜진 가명 씨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퇴직했어요. 그래서 체력도 좋고 당연히 노후에는 해외에서 지내보자 라는 로망이 컸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남아 휴양지의 작은 콘도를 장기 임대해서 지내면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생활비를 확 줄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와 여유롭다. 맨날 파도 소리 들으며 하루 종일 쉬어도 되네. 이런 설렘이 꽤 오래 갔대요. 그런데 막상 1년 정도 지나니 외로움이 크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사람들과 몇 마디 나누긴 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깊이 교류하기 어려웠고 현지인이 아닌 이상 현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도 없었던 거예요. 또 한국에서 가족 모임 있을 때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자주 보던 친구들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해요.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들과 주말에 가볍게 만나 수다 떨던 사소한 순간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굳이 낯선 곳에서 외롭게 지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혜진 씨 부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대신 한국에만 계속 있긴 답답하니까 1년에 한두 번쯤 장기 여행을 가자라는 방식을 택했죠. 그 선택이 훨씬 마음이 편했다고 해요. 외국에 머물 때는 외국 생활의 새로움을 즐기고 한국에 돌아오면 편안한 언어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게 된 겁니다. 혜진 씨 말대로 인간관계가 주는 안도감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해집니다. 해외에서 살든 국내에서 은퇴 생활을 하든 어쨌든 내 곁을 지켜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만큼 큰 힘이 될 만한 게 없으니까요. 정리해보면 외국에서의 낭만도 잠시, 인간관계 단절로 큰 외로움을 느끼기 쉽다.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교류가 마음의 안정과 삶의 활력을 준다. 은퇴 후 이동식 생활을 선택하더라도 관계의 토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3. 세 번째 사례 홍길동 씨의 내가 지금까지 쌓은 역량을 어디에 쓸까? 홍길동 가명 씨는 모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평생 근무했어요. 연구 쪽에서는 꽤나 베테랑으로 통했는데 정년퇴직을 앞두고 퇴직 후에도 내가 가진 경험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선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 편하게 지내라라고 말했지만 홍길동 씨는 은근히 일에 대한 미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직하고 막연하게 1년쯤 휴식을 취했는데 내가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아깝지 않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후배가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자문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귀찮을 것 같은데 싶어 망설였지만 실제로 조금씩 참여해보니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활용해 후배들을 돕는 일이 생각보다 큰 만족감을 주었다고 해요.
홍길동 씨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현장에서 땀 흘리며 실패도 하고 또 그 실패 속에서 배우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도 마치 한 번 더 젊어진 기분을 느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은퇴했다고 완전히 쓸모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홍길동 씨는 지금도 주 23회 정도 출근해 컨설팅 형태로 일하고 가끔은 국내외 여행도 즐기는 반은퇴 생활을 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은퇴가 꼭 하던 일을 모두 멈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에도 평생 쌓아온 역량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자신이 쌓은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반은퇴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자, 지금까지 5년간의 여행을 통해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은퇴 생활을 경험해본 3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 달콤한 자유만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도 온종일 자유시간이 주어져도 결국 의미와 관계, 그리고 내가 쌓아온 역량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반드시 고민하게 됩니다. 김영수 씨 사례처럼 여행에만 몰두했을 때 오는 공허함, 박혜진 씨 사례처럼 인간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 그리고 홍길동 씨 사례처럼 역량이 방치되면서 느끼는 아쉬움 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노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미 있는 활동 찾기 취미생활이든 작은 비즈니스든 봉사활동이든 뭔가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해요. 인간관계 유지 및 확장,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교류를 소홀히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역량 활용 내 평생의 경험과 지식이 사장되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컨설팅, 자문, 강의, 멘토링, 무엇이든 내 역량을 쓰고 싶은 곳을 찾아보세요. 유연한 생활 형태 무조건 이제 일 안 하고 놀아야지가 아니라 반은 여행, 반은 취업, 창업, 봉사 같은 다채로운 스케줄을 갖춰보는 거예요. 결국 은퇴가 출구 엔드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필연적으로 내가 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고민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 내가 남들과 주고받는 가치,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과정이 꼭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미리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나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와 활동이라는 자산이 우리에게 더 오래, 더 깊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혹시 지금도 언젠가 여행만 다니면 다 해결될 거야 하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사례들처럼 과연 그것만으로 만족스러운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후 5년, 10년 아직 남은 인생이 한참 깁니다. 원 없이 쉬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도 뜻밖의 외로움이나 공허감에 부딪히는 건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도전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정성을 쏟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작은 보람이라도 느끼다 보면 인생 이막이 정말 새롭고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멋진 노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